77세 이정희라고 합니다. 길고 긴 겨울밤마다 오래전 떠나보낸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 다시는 부르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이름 말입니다. 추운 겨울날 문 앞에 홀로 남겨진 작은 아이를 마주한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을 녹여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설날 전날 매서운 한파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창문에는 성에가 끼었고 거리에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집집마다 따뜻한 설날 분위기가 풍겼지만 77세 이정희의 집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작은 식탁 위에 차려진 조촐한 밥상.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명절에도 찾아오는 가족이 없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단 하나 남은 혈육 김소희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에서 쫓겨났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식탁에 앉았다. 젓가락을 집으려는 순간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새벽부터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맨발로 서 있었다. 눈발이 쏟아지는 아침, 소녀의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다. 낡고 얇은 옷 한 벌에 얼굴은 잔뜩 얼어 있었다. 누구야? 이정희가 경계하며 묻자 소녀는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싹였다. 여기 김소희 씨 댁 맞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랜 세월 외면했던 이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일 없을 줄 알았던 이름. 30년 전 이정희가 쫓아낸 딸의 이름이었다. 왜? 무슨 일인데? 이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소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여길 찾아오라고 했어요. 이정희의 손이 떨렸다. 눈앞에 있는 소녀를 다시 보니 어디선가 익숙한 인상이 비쳤다. 어릴 적 소희가 올 때 짓던 표정, 동그란 눈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이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박민주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설날에 찾아가면 할머니가 절 받아주실 거라고요. 이 말에 이정희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소희가 죽었다고? 그러나 이정희는 곧 마음을 다잡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너 혼자 온 거야?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랑 저 둘만 살았어요. 아빠는 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났대요.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보다도 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이정희는 소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 아이는 딸 소희가 혼자 힘들게 키운 아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정희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돌아가. 나한테 올 이유 없어. 소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난 너를 받아줄 수 없어.
내 엄마도 이 집에서 나갔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이정희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녀가 조그맣게 중얼였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머니가 날 사랑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이정희의 손이 덜컥 멈췄다. 설날 아침 차디찬 바람 속에서 작은 아이가 눈물에 젖어 서 있었다. 30년 전 눈 내리던 밤, 이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설날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집안 깊숙이 스며든 듯 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떡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머니가 날 사랑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소녀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사랑해? 아니야. 난 소희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정희의 눈은 저절로 서랍장으로 향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딸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곳에 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김소희가 있었다. 똑단발의 뚜렷한 눈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정희는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30년 전 설날 전날 밤으로 돌아갔다. 설날을 하루 앞둔 저녁, 부엌에는 소희가 좋아하는 나물과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다. 이정희는 정성스럽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밤 9시 현관문이 열렸다. 김소희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이정희는 재빨리 알아차렸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딸 소희는 입술을 깨물더니 머뭇거리며 조용히 폭탄을 던졌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이정희의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땅에 떨어졌다. 쨍그랑. 뭐라고? 이정희는 손을 떨며 딸을 바라보았다. 결혼? 누구랑? 엄마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할 거 알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이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소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박영철 씨요. 그 이름이 나오자 이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 사람, 그 가난한 공장 노동자. 엄마,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돈도 변변한 직업도 없는 남자를 데려와서 그 말이 나오니? 이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소희야, 정신 차려. 너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랑? 엄마,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 그 한마디가 이정희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사랑? 내가 지금 사랑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왜 항상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소희도 소리쳤다. 그동안 차분하던 딸이 처음으로 반항적인 눈빛을 보였다. 우린 서로를 믿어요. 엄마처럼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 말에 이정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한테 올 거면 당장 그 남자랑 헤어지고 와.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이 집에 발 들이지 마. 소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엄마 안녕히 계세요. 소희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이정희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소희야,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하지만 소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딸은 집을 떠났다. 이정희는 사진을 꼭 쥐었다. 그때 그녀는 딸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런데 소희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 후 친척들에게 소희가 불임이라 어렵게 아이가 생겼고 간신히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이정희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묵묵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소희가 남긴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처럼 마른 몸 하지만 단단한 눈빛. 이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머리는 거부하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가슴이 시렸다. 소희가 떠나던 그날 밤처럼 오늘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정희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12살 소녀 박민주는 여전히 맨발이었다.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작은 손이 파랗게 얼어 있었고 축 처진 어깨가 한겨울 바람에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이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길 찾아온 건 순전히 이 아이 탓이 아니야. 그런데도 왜 이토록 주저하게 되는 걸까? 그녀는 눈앞의 소녀를 보면 볼수록 30년 전 집을 떠나던 김소희가 떠올랐다. 비슷한 눈매,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단단한 표정 속에 숨겨진 외로움. 저 제발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눈보라 소리에 묻혀버릴 듯했다. 이정희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소녀의 몸을 더 움츠러들게 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 아이를 들여야 해. 내가 마지막 남은 가족이야.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어. 소희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때 작은 한숨이 들렸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할머니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정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따뜻하다고? 내가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자식을 단호하게 내쳤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소희는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걸까? 설날 아침 따뜻한 밤 냄새가 가득할 시간이건만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소녀를 보며 이정희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왜 네 엄마는 나한테 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자 이정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라. 난 널 받아줄 수 없다. 소녀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너까지 들여놓을 마음은 없어. 내 엄마도 그렇게 떠났어.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퍽! 소녀가 그대로 눈 위로 쓰러졌다. 작은 몸이 바닥에 주저앉고 가녀린 손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이정희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주야? 그녀는 무심코 소녀에게 다가갔다.
찬바람을 너무 오래 맞아서인지 소녀는 얼굴이 창백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소녀를 부축했다. 야, 정신 차려. 아. 그러나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몸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이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들어와. 얼른 들어와. 자신의 행동에 놀랐지만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이정희는 힘없이 늘어진 소녀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소녀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황급히 두꺼운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었다. 소녀의 손을 만져보니 너무나도 차가웠다. 이정희는 박민주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발등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가락 끝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군데군데 긁힌 자국도 보였다. 너 신발은?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까지는 있었어요. 소녀는 손끝으로 바닥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주소를 따라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집이 없었어요. 이정희의 손이 순간 굳어졌다. 집이 없었다고? 네, 너무 오래된 주소였나 봐요.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길을 잃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발이 너무 시려서 막 뛰다가 그만 신발이 눈 속에 빠졌어요. 박민주는 창밖을 힐끗 보았다. 여전히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발이 너무 시려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정희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아이가 대체 얼마나 추운 길을 걸어왔을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양말 한 켤레를 가져왔다. 그리고 소녀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이거라도 신어. 박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양말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정희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다음엔 신발을 놓고 오지 마라. 밤의 침묵이 깊어졌다. 이정희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아이도 소희처럼 혼자였다는 것을. 거실은 적막했다. 탁자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차는 이미 미지근해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정희는 소파에 앉아 박민주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테이블 너머에서 몸을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이제야 조금 온기가 돌기 시작한 듯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희뿌연 핏기만 돌고 있었다. 괜찮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이정희는 움찔했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소녀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정희와 김소희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엄마가 어릴 때 모습이네요. 박민주가 조용히 중얼였다. 이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 사진이랑 똑같이 웃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에 이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김소혜, 내 딸이. 그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떤 사람이었니?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는 항상 씩씩했어요. 소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박민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아프다고도 힘들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소녀는 손끝을 꽉 쥐었다. 마지막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설날엔 꼭 할머니를 찾아가라. 내가 가면 할머니가 널 받아주실 거야 라고. 그 순간 이정희는 숨을 멈췄다. 소희가, 그 아이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온 거야? 이정희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다. 박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셨어요. 엄마가 가도 넌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순간 이정희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그랬다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가. 박민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한테 미안해할까봐 저는 계속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는 분명 날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래도 넌 다를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이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끝을 꼭 쥔 채 입술을 꾹 깨물었다. 설날이면 혼자였던 이유. 30년 동안 소희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유.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 죄책감이 너무 무겁고 너무 깊어서 그녀는 애써 딸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다고, 자신이 용서할 거라고, 그 믿음을 남겨두고 떠났다고, 그녀의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바보 같은 애. 이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박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소희가, 그 아이가 그렇게 자신을 걱정하면서 살았다니. 이제야 그 말을 들으니 숨이 턱턱 막혔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정희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탁! 작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박민주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소희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려왔다. 이정희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머릿속에는 딸 김소희의 얼굴과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소녀가 있었다.
박민주는 작고 마른 몸을 웅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린 시절 소희가 자던 모습이 떠올랐다. 소희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이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가더니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김소희가 어릴 적 쓰던 머리핀과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오래된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난 엄마를 제일 좋아해. 나중에 커서도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이정희는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박민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다. 낯선 온기에 놀라며 몸을 일으키자 부엌에서 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솥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 소녀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 부엌을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정희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작은 국그릇에 무언가를 뜨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앉아라. 박민주는 얼떨결에 식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거. 이정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설날엔 떡국을 먹어야 한다. 박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떠서 국물을 마셨다. 뜨거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것은 이 순간이었다. 소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들고 이정희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그 순간 이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진 듯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이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소녀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자 이정희는 상자를 소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니?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머리핀과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읽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건 엄마가 어릴 적에 쓴 편지였다. 손녀 박민주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이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내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 쓴 거다. 박민주는 손끝으로 편지를 꼭 쥐었다.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 그 순간 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할머니 정말 저랑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 이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민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정희의 품에 안겼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묘지를 찾았다. 김소희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서 이정희는 조용히 서 있었다. 손녀 박민주는 비석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닦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할머니가 이제 저랑 같이 계세요. 그 말에 이정희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비석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소희야, 이제야 왔다. 그리고 늦어서 미안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박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봄의 기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